아야!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 윤미의 손바닥이 제 볼을 세차게 때린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손녀 다은이가 먹고 싶다던 치킨 한 조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어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은이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윤미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34살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다은이와 함께 맛있게 먹던 치킨은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어요. 기름이 튄 포장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저희 가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뺨의 따가움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 성우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지만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59살 남편도 결국 이 집에서는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였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가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2달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 잠시 아들 태훈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하루하루가 눈칫밥이었어요. 서울 노원구 이 아파트에 들어온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윤미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거든요. 식사 때마다 저희 밥그릇만 유독 작았어요. 다른 가족들은 큰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서 저희에게만 아이 밥그릇만한 크기를 내밀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려고 하면 다은이 공부한다며 소리를 줄이라고 했고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시부모 시간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할머니 귀에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 나 치킨 먹고 싶어요. 엄마가 기름진 음식 금지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다 먹는다고 해요. 10살 손녀의 그 애틋한 눈빛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윤미가 장 보러 나간 사이 성우와 저는 몰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다은이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윤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습니다. 치킨 냄새를 맡자마자 윤미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그리고는 포장지를 확인하더니 치킨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은이가 울먹이며 바라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서는 주저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윤미의 행동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아들 태훈이 없을 때만 이런 식이었습니다. 태훈 앞에서는 여전히 공손한 며느리 흉내를 냈지만 저희끼리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뺨을 맞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그냥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짐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성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다은이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는 뭔 죄가 있다고요. 그저 치킨 한 조각이 먹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할머니가 사준다는데 못 먹게 하고 심지어 할머니가 뺨까지 맞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윤미는 치킨을 버린 후에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애한테 함부로 음식을 주지 말라고 자기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요. 하지만 다은이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치킨도 잘 먹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윤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착한 며느리 얼굴로 돌아갔어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빠른 변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태훈이 거실로 들어오자 윤미가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 뺨을 때렸던 그 손으로 남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아내에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여전히 뺨의 화끈거림을 느끼며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밤새워 돌보며 키운 아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김영희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뺨을 맞은 순간부터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성우와 제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 모든 걸 바꿀 전화 한 통이 올 거라는 걸요. 태훈이 퇴근하자마자 윤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뺨을 때렸던 그 손으로 남편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뺨의 따가움은 여전했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저녁 드세요. 윤미가 상을 차리며 저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톤이 섞여 있었어요. 태훈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연기 같았습니다. 실제로 상에 차려진 저희 밥그릇은 여전히 작았고 반찬도 다른 가족들보다 적었어요. 태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치채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집안 상황에 무관심했고 설령 뭔가 이상해도 모른 척하는 게 편했을 거예요. 그게 제일 속 편한 방법이니까요. 식사하는 동안 다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치킨 사건 때문에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10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은아, 밥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반찬 더 줄까? 제가 다은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윤미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다은이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요즘 아이들 비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말이 맞다는 듯이요. 하지만 다은이는 전혀 뚱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래보다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미는 계속 아이 식단을 통제했어요. 아이가 할머니와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태훈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윤미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저를 의식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태훈에게 뭔가 말할까봐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성우와 저는 작은 방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은이 방과 태훈 부부 방 사이에 있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예전에는 다용도실로 쓰던 곳인데
저희가 오면서 급하게 침대 하나 넣고 방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윤미가 저를 때린 것에 대해 태훈에게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며느리를 헐뜯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무릎 수술 회복에는 아직 2달 정도 더 걸릴 예정이었고, 그동안 이 집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미의 태도를 보면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윤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세탁기를 돌려서 저희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30분부터 드르륵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거실에 있으면 온갖 핑계를 대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온다느니, 청소를 해야 한다느니, 다은이가 집중해야 한다느니. 결국 저희는 하루 종일 좁은 방에 갇혀 지내야 했어요. 식사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윤미는 저희가 식탁에 앉기 전에 미리 정해진 양만 덜어놓고 나머지는 치워버렸어요. 더 먹고 싶어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를 애완동물 대하듯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태훈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태훈이 집에 있을 때는 저희에게도 정중하게 대했고 밥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심지어 과일까지 깎아서 갖다 줬어요. 하지만 태훈이 출근하는 순간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뺨을 맞았던 그날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제 아들이 이 모든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9살 남편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어요. 예전에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당당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고향 친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남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인데 20년 넘게 연락이 뜸했었거든요. 영희야, 나 순남이야.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순남이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우가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순남아. 너 충북 청주 외곽에 과수원 있다고 했지. 그 땅 말이야. 순남이가 말하는 과수원은 성우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었어요. 한 30년 전에 받은 건데 너무 외진 곳이라 그냥 방치해뒀었습니다. 가끔 잡초나 정리하러 가는 정도였고 별로 가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땅이 왜? 너 모르고 있구나. 거기가 대규모 테마파크 부지로 지정됐어. 뉴스에 나왔는데 못 봤나? 순남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마파크 부지라니요. 그 황량한 과수원 자리가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남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그 일대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와 성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일까요?
그 버려진 땅이 갑자기 보물이 된 건가요? 하지만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춘남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윤미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이 얘기가 새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윤미가 알게 되면 태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와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지만 윤미가 세탁기 돌리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춘남이가 말한 그 땅에 대해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성우가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준비했어요. 윤미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혹시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다행히 태우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윤미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숨 막히는 집에서 벗어나니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차량이 많지 않았어요. 성우는 계속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춘남이가 말한 테마파크 개발 소식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여보, 여기 기사가 있어요. 성우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충북 청주 외곽 지역이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부지 면적만 해도 수백만 평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희가 가진 땅이 정말 그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근처 땅이라서 순남이가 착각한 걸까요?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청주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말씀드리니 조금 외진 곳이라고 하시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시골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가진 땅 근처에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한적하기만 했던 그 동네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 측량 장비를 든 사람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저는 성우에게 물어봤어요. 분명 저희가 알던 그 황량한 과수원 자리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는 큰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청주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춘남이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30년 동안 방치해뒀던 그 땅이 갑자기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거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중년 남성 사장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땅 관련해서 오신 거죠. 요즘 이런 문의가 많다면서 웃으셨어요. 저희는 가지고 있던 토지 대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야, 이 위치면 정말 대박이네요. 테마파크 핵심 부지에 딱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땅이 개발 계획의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상금도 엄청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평당 가격을 들으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대략 계산해보면 수십억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요. 수십억이라니요. 저와 성우는 서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꿈 같은 얘기였어요.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개발 사업의 경우 명의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혹시 상속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깨달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나중에 태훈과 윤미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와 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물론 가족이니까 함께 나누는 게 당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윤미가 저를 대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보, 윤미가 저한테 뺨까지 때렸는데 이 돈까지 나눠줘야 할까요? 성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도 결국 재산은 물려받는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더군다나 태훈도 그날 아내 편만 들었잖아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혹시 윤미와 태훈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었고, 저희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걸 수도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윤미가 현관에서 저희를 맞았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따져 묻는 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하루 종일 안 계셔서 걱정했잖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병원에 다녀왔다고 둘러댔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윤미는 계속 저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태도였어요. 혹시 뭔가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그날 밤 저희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확인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성우가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명예 변경과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요. 만약 정말 큰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미가 저를 때린 걸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태훈도 그날 엄마 편을 들지 않았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물론 혈육이라는 정은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만 베풀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윤미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아직은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윤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할 수도 있었고, 태훈이 부모를 더 챙길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미가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뀔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윤미는 여전히 저희를 차별 대우했습니다. 밥그릇도 작게 주고 거실 사용도 제한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해두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또 벌어났습니다. 윤미가 저희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윤미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윤미가 부산스럽게 집안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윤미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온 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계셨어요. 윤미는 그런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해 드릴게요. 윤미가 정성스럽게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친정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는 평소 저희에게는 주지 않던 비싼 과일과 차를 내왔습니다. 저와 성우는 작은 방에서 나와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윤미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희를 대충 쳐다보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바로 윤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저희가 거기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미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저희에게는 남은 반찬이나 간단한 국물 정도만 주던 윤미가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는 갈비찜까지 만들었어요. 향긋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윤미가 저희를 위한 밥상은 따로 차리지 않은 거였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다은이 3명분만 차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저희더러 밥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윤미를 바라봤지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눈치 없이 서 있다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아버지는 따로 드세요. 어머니랑 얘기할 게 많아서요. 윤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어머니 앞에서도 이렇게 대하다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성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손님 앞에서 시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결국 저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미가 라면 2개를 끓여서 갖다 줬어요. 친정어머니는 갈비찜을 먹고 있는데 저희는 라면으로 때우라는 거였습니다. 방 안에서 저희는 라면을 먹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성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59살 남편이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뺨을 맞았을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오늘은 더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시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거실에서는 윤미와 친정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희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오후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간 후 윤미는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마치 오늘 일로 자신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태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윤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오늘 친정어머니가 다녀갔다는 얘기만 했지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성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과 윤미 같은 며느리에게는 절대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 당장 법무사를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땅 명의를 정리하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자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오늘 일로 확실해졌어요. 윤미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 앞에서까지 시부모를 무시하다니요. 이런 며느리가 나중에 수십억을 물려받는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윤미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둔 곳이었어요. 법무사 선생님은 중년의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상황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의 변경이었어요. 현재 성우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훈이와 윤미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싶어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희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는 절차를 안내해 주셨어요. 대신 상속받을 사람으로는 제 친정 조카들을 지정했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친정언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혈연으로는 조금 멀지만 정은 가족보다 더 깊었어요.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명의 변경 신청서, 유언장, 그리고 각종 증명 서류까지. 법무사 선생님이 꼼꼼히 확인해 주셔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와 성우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해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제 아들을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가 저희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가 말했어요. 이제 윤미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고요. 저희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윤미와 태훈에게 알려줄까요? 저는 성우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윤미가 주는 작은 밥그릇으로 저녁을 먹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저희에게도 카드가 생긴 거였습니다. 윤미는 여전히 저희를 무시했어요. 거실 사용을 제한하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해서 잠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윤미가 마침내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희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토요일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태훈이 골프를 치러 나간 날이었어요. 윤미는 태훈이 없을 때마다 더욱 노골적으로 저희를 대했는데 그날은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오후 2시쯤 윤미가 갑자기 저희 방으로 들어왔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더니 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와 성우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말 집에서 나가셔야겠어요. 윤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핑계라도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적나라하게 내쫓으려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성우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윤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있으면 집안이 불편하다고, 다은이 교육에도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전기세, 수도세까지 많이 나온다며 경제적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무릎 수술한 지 벌써 석 달이나 됐잖아요. 이제 충분히 회복되셨을 거예요. 윤미의 말은 틀렸어요. 수술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의사 선생님도 최소 4개월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윤미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내보내고 싶어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윤미가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마치 집에 얹혀 사는 남의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계시면 저희 부부 생활에도 지장이 있어요. 윤미가 말하는 내용은 점점 더 가혹해졌어요. 이제는 아이의 사생활까지 거론하며 저희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성우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성우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시아버지가 말하는데도 전혀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이미 저희가 나갈 곳까지 알아봤다고 했어요. 근처에 있는 원룸이나 고시원을 추천하면서 거기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태훈이한테는 제가 적당히 얘기해 둘 테니까 걱정 마세요. 윤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마치 저희와 협상할 여지도 없다는 듯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방 안에 남겨진 저와 성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요. 성우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59살 남편이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미가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줘서 저희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이런 며느리에게 수십억을 물려준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저는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요. 윤미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태훈이 골프에서 돌아왔을 때 윤미는 정말로 적당히 둘러댔어요. 시부모가 빨리 독립하고 싶어 한다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태훈은 그런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았어요. 저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윤미 말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좋은 일이라는 듯한 반응까지 보였어요. 그래요? 부모님이 독립하고 싶어 하신다면 지원해드려야죠. 태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제 아들이 저희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윤미 말만 듣고 부모의 진짜 마음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미와 태훈이 저희를 이렇게 대한다면 굳이 인정받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성우가 태훈과 윤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윤미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마지못해 나왔어요. 성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들이었어요. 토지대장, 개발계획서, 그리고 새로 작성한 유언장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태훈아, 윤미 씨,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진 땅이 개발 부지로 지정됐어요. 성우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과수원 자리가 테마파크 부지가 됐다는 것, 보상금이 수십억에 달할 거라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태훈과 윤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탐욕스러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특히 윤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윤미 씨가 엄마 뺨을 때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요.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훈도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유언장 내용을 공개했어요. 태훈과 윤미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모든 재산은 제 친정 조카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정식 유언장이라 법적 효력도 완벽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진짜는 아니시죠?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라고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윤미와 태훈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저희를 내쫓으려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하고 절망하는 표정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윤미가 저희를 대한 방식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미와 태훈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수십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윤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이미 법무사와 상의해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윤미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억만장자가 됐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저희를 내쫓으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사과였거든요. 성우는 윤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고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미가 저를 때렸던 순간부터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태훈도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모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윤미 교육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전혀 측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저희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게 씁쓸했어요. 윤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육아와 살림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를 때려도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성우가 윤미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를 때렸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저희를 내쫓으려 했던 것에 대해서요. 윤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훈은 아예 윤미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아내 잘못이라고, 자신은 몰랐다고 했어요. 심지어 윤미와 이혼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재산 때문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족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미와 태훈은 몇 시간 동안 빌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계속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사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어른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은이가 안쓰러웠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다은이가 먹고 싶어 했던 치킨 때문이었거든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다니요. 하지만 다은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윤미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다은이도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될 수 있었거든요.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어른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자 윤미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어요. 갈비찜에 전복까지 준비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윤미가 극진하게 모시려 했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며칠 전까지 라면으로 때우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더욱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윤미와 태우는 저희 방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진짜 반성하고 있다고 계속 호소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미와 태훈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저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하루 종일 저희를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가짜 같아 보였어요. 윤미는 그동안 저희를 무시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사과했습니다. 작은 밥그릇을 준 것, 거실 사용을 제한한 것, 뺨을 때린 것까지 모든 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태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 쓸 수 없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희는 결국 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윤미와 태훈이 계속 빌고 있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알아봤어요. 곧 들어올 보상금으로 충분히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난 직원분이 저희 사정을 듣고 놀라워하셨어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요즘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이 저희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새 아파트는 노원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정했습니다. 윤미와 태훈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30평대의 깨끗한 아파트였고 무릎이 아픈 저희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골랐어요. 계약을 하는 날 윤미와 태훈이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미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새 아파트 열쇠를 받은 순간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성우도 같은 기분인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건 자존심과 존중받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당당한 가장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요리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태훈과 윤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지만 저희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은이가 혼자 저희 아파트를 찾아온 거예요. 10살 아이가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는지 놀라웠어요. 아마 엄마 아빠 몰래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운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일에 다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저는 다은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주문했어요. 처음에 윤미가 저를 때렸던 이유가 바로 이 치킨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사줄 수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치킨을 먹으면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만 한다고, 돈 얘기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무거운 어른들의 문제였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오면 안 돼요? 엄마가 이제 착해졌어요. 다은이가 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다은이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태훈과 윤미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없어져서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윤미는 다은이를 보자마자 안아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다은이 때문에 잠깐 흔들렸지만 윤미와 태훈의 본성은 이미 확인했거든요. 돈이 있다는 걸 알기 전과 후의 태도 변화가 너무 극명했어요. 그 후로도 태훈과 윤미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심지어 이메일까지 써서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2달 후 드디어 정식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알았어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보상금을 받는 날,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성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돈 자체가 아니라 자유로워졌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윤미나 태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요. 보상금으로 먼저 한 일은 제 친정 조카들에게 일부를 미리 나눠준 거였어요. 유언장에는 저희가 죽은 후에 물려준다고 되어 있지만 살아있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조카들은 정말 놀라워했어요. 갑자기 큰 돈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고모가 자신들을 생각해줬다는 게 더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조카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반면 태훈과 윤미는 보상금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알았을 텐데 자신들이 놓친 게 얼마나 큰 돈인지 깨달았을 거거든요. 실제로 며칠 후 태훈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아파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훈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지만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방치됐던 땅이 갑자기 보물이 된 건 정말 운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은 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성우와 저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순남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소식을 들었다면서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해 줬습니다. 만약 순남이가 그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윤미와의 일을 얘기하자 순남이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당하게 대처한 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과 친해졌는데 모두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니 저희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요즘 며느리들 중에는 시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당당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저희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이유는 없었거든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성우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등산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는 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태훈과 윤미가 이혼했다는 거였어요. 윤미가 남편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와 떠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십억 때문에 저희에게 빌던 윤미가 태훈마저 버렸다니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은 결국 가족도 배신하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태훈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센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태훈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다른 진심이 느껴졌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였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아들이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성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불쌍하긴 했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태훈은 다은이를 데리고 왔어요. 1년 사이에 많이 자란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없어져서 아빠랑 둘이서만 살아요. 다은이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11살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윤미가 아무리 미웠지만 다은이에게는 엄마였는데 그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다은이는 달랐어요. 아이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했고 저희에게도 손녀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은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태훈과 완전히 화해하지는 않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다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는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엄마가 떠났다는 상처가 있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밝게 웃었어요. 태훈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저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고 감사해 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은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따로 사는지, 언제 다시 함께 살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른들의 관계는 복잡하다고, 하지만 다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저희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갖고, 진짜 저희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수십억의 재산보다 값진 건 존중받는 삶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윤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새로운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거든요. 태훈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다은이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은 유지하고 있어요. 아마 시간이 더 지나야 진짜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땅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희는 계속 윤미에게 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는 진짜 행복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